자,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주 차 수업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을 자꾸 얘기하지만은 그냥 다른 과목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목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과목이거든. 그걸 빨리 인식하고,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구조역학에서도 하고, 구조역학과 우리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학과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거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실제 이제 이 철근 콘크리트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공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뭐 고등학교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 구조역학에서 뭐 배우고 있나 지금? 전주에 뭐 배웠어? 구조역학. 트러스 배웠어? 자, 그럼 트러스를 했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놓고 시작한다. 이게 고등학교 수업이거든, 이렇게 되면. 자,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없을 테고, 이거 풀으라면 다 풀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제? 자, 그럼 여기에 하중이자 들어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고등학교 수업이고 문제집에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면 안 되는 게, 실무에 들어가서는 이런 게 없거든. 실무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자, 지금 실무에서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서 여러분 이제 1장의 마지막 교과서에 있는 게 하중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야. 자, 하중. 자, 이제 하중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하중의 개념을 이제 들어오는 게, 그게 이제 전공에 들어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거든. 물론 이제 전공이 이제 건설이 되는 거고 토목공학이 되는 거고. 자, 하중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놓고 이거 하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활하중이야, 사하중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할 때는 그냥 집중하중, 그지? 집중하중으로서. 자, 트러스에서 여기에 하중이 있으면 돼, 안 돼? 트러스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걸리면 안 되지. 트러스에서 하중은 절점에만 작용하게 돼 있지. 왜? 이렇게 되면 이 보에서 힘이 생겨서 트러스는 힘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지? 자, 그런데 이거는 이런 하중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바깥에서 실무에서 접하는 하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 활하중이 있단 말이에요. 자, 활하중. 말 그대로 살아있는 하중. 뭐 생선도 활어가 맛있으니까 하중도 살아있는 하중이 맛있거든. 정신 나간 소리 안 해, 그지?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꾸 가까워 이게가 돌아. 자, 활하중 이제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라이브 로드라고 하고, 자, 말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하중이지, 그지? 움직인다. 움직이는 하중. 그냥 무빙 로드. 자, 무빙 로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예로 움직이는 하중 뭐가 있어? 이제 움직이는 하중 하게 되면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차량 하중, 그지? 자, 차량 하중이 있고, 자, 철도 하중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구조물에 작용하는 거라서 이제 이 얘들이 이제 무빙 로드 활하중이 이제 대표적인 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차량 하중 하게 되면은 지금 얘가 지금 분명히 이거 차량 하중이거든, 그지? 차량 하중인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성수대교 올라가서 한 사람이 했다, 뭐 70km짜리 올라갔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건 아닐 거고. 차량 하중은 저렇게 표시해놨을 건데, 자, 그럼 차량 하중이 뭐냐? 차량 하중은 우리나라 시방사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제 1986년도 도로계 시방서를 적용하고 있거든. 자, 이때 이제 정의돼. 차량 하중은 이제 DB 하중이 있고, 뭐 DL 하중이 있거든.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 항상 예수 배운 사람도 있겠지. 자, DB가 뭐의 약자일까? 이거 아는 사람 내가 오늘 저녁 사준다.
아 때려 맞춰봐. DB 뭐야 약자 임마. 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유학 갔을 때하고 한국에서 공부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이 유학생활 하게 되면은 근데 이 중에서 또 이제 뭐 유학 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유학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안 하고서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잖아. 사실 앞에서 영어로 막 떠들었을 때 내 예로 보면 한 40% 50% 들릴까 말까거든, 그제? 예습 안 해가면 수업 이해가 하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수업 반드시 예습을 해나가는 게 유학생활이고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세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지? 자, 예습을 해봤으면 이게 뭘까 관심을 가졌어야 되거든. DB 뭐 도로에 그게 어디에 그렇게 나와? 그건? 근데 엉뚱한 소리 했지, 그지? 근데 엉뚱한 소리인데 맞는 얘기거든. 저게 엉뚱한 소리가 맞는 얘기야, 사실은. 이게 도로의 반이래요. 도로의 반. 도로의 반. 근데 사실 맞는 얘기야. 자, 뭐 일단 맞췄으니까 너 내가 이제 저녁을 사줘야 되는 거야. 자, 그 DB 아니 진짜야? 진짜 도로의 반인데 DB 하중에는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 1등교가 있고 2등교, 3등교 해가지고 자 DB 24가 있고 자 DB 18하중이 있고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토목인으로서 건설인으로서 상식이거든 이제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DB 13.5가 있고 그지? 자 이런 하중들이 있거든. 자, 그 DB 하중은 이제 이것이 자 표준 트럭 하중이거든. 그러니까 트럭 하중이 뭐 바깥에 다니는 트럭 하중이니까 덤프 트럭 뭐 이런 거일 리가 없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하중들을 왜 정의를 하냐면은 설계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이 되는 거거든. 근데 트럭의 최대는 아니지. 내가 한국에서 본 기억으로는 강원도 지역의 트럭들 어떻게 생겨서 다 석회석 실어나르려고 하는 트레일러 붙은 것들이거든. 그 트럭이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돼 있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그래? 그 자, 이렇게 재하되게 돼 있거든. 앞바퀴에 W 24의 10%.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위에서 봤을 때 바퀴가 이제 자 앞바퀴가 이렇게 있고 뒷바퀴가 있고 자 이렇게 짝짝짝 있겠지. 이렇게 있으면은 얘 0.1W, 0.1W, 0.4 이렇게 자 이렇게 제화가 쭉 되는 거지. 저 형태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DB24 하게 되면은 전체 하중은 일단 총합은 결국 이거거든. 근데 바퀴가 이제 뒷바퀴에 많이 걸려 있는데 바퀴가 여러 개 있어도 얘가 지나가기 때문에 또 큰 놈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앞바퀴는 2.4톤, 2.4톤, 9.6톤, 9.6톤이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DB24에서는 얘는 2.4톤하고 9.6톤이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앞바퀴는 2.4톤, 뒷바퀴는 이제 9.6톤 이렇게 돼서
축 하나당이 아니라 바퀴 하나당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으로 하게 되면 이게 0.8W 돼가지고 9.6이 두 개가 있는 거지. 19.2톤이 내려오는 거, 축으로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자,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DB 24 하중은 결론은 얘는 43.2톤이거든. DB24가 43.2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무겁지. 43톤. 우리가 덤프트럭이 보통 몇 톤이야? 응? 덤프트럭이 크게 두 종류지. 여기 공병 출신이 있잖아. 공병 15톤짜리 있고 24톤이 있고 그 24톤짜리가 24톤 실는 거 15톤 실는 거지. 근데 총하중이 저거 같은 경우는 43.2톤까지 있다는 거지. 자, DB18 하중에는 똑같이 이거는 32.4톤 43.2 32.4톤 그 다음에 요거는 24.3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전체 무게야. 이건 전체 무게고 트럭의 전체 무게가 이렇다는 얘기고 바퀴 하나당 걸리는 무게들은 이제 얘에 따라서 2.4, 9.6이 되고 DB18 하중 어떻게 되는 거야? DB18 하중 앞바퀴가 1.8이 되는 거고 뒷바퀴는 넷하면 1.8, 4파면 7.2톤이 되네, 그지?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게 DB 하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 트러스다. 트러스가 만약에 도로교의 트러스면은 DB24 하중이라고 하면은 밖에 하나 저 집중하지 보나마나 2.4톤이 9.6톤일 때고 2등교일 때는 아까 1.8톤이나 7.2톤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게 실제 하중이지. 실제 하중이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야. 자, DL 하중은 이제 말 그대로 이걸 L은 이제 라인이거든. 그러니까 DB 하중은 우리가 집중 하중으로 환산해서 저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1등교는 이제 경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장대교량에 속하는 거라고 했을 때 1등교라고 하거든. 근데 그 다음 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서 44.2, 32.4, 24.2로 나눌 수가 있고. 자, 이제 DL 하중은 뭐냐면은 이 하중이 사실은 자, 얘가 성수대교를 지나가다가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거든. 획 지나가지만 사실은 하중이 걸렸잖아 지금. 또는 차가 지금 저 성수대교에 정체가 돼 있다. 꽉 차서 정체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그거는 이 하중이 계속 짝짝짝짝짝 있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분포중으로 놓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 이제. 그러니까 분포중이니까 라인 하중이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DB 하중을 갖다가 집중 하중으로 환산시켜 놓는 거지, 요거는. 그러니까 DL 하중은 집중 플러스 분포 하중에다가 이제 집중 하중으로 이제 놓은 것이 이제 DL 하중이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0.053W 플러스 0.65 P라고 넣었나? W라고 넣었나? 자, 여러분 이제 책에 찾아보게 되면은 자, DL 하중도 DL24, DL18, DL13.5 이렇게 있거든. 그 쭉 있을 때 이제 분포 하중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 집중 하중을 이렇게 놔서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둘 중에 큰 놈 가지고 구조물을 해석 설계하게끔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단순 보나 단순 트러스다라고 했을 때는 자, 40지간을 갖다가 단순보 그러니까 단순부에서 지간이 44m 이내일 때는 DB 하중을 쓰고 이상일 때는 DL 하중을 쓰게 돼 있지.
자, 이 얘기는 뭐 다 책에 있는 거니까 잘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정리만 해놓으면 되고 이해만 하자 이거야.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될 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성수대교는 뭐로 설계했을 것 같아? 성수대교 무너질 때 얘기야.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무너져가지고 이제 우리 토목인들이 개망신을 당한 사건이니까. 자, 근데 그게 교량 무너지는 게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몇 개 그냥 폭 떨어졌었고 미국에서도 폭 떨어진 거 많이 있거든. 우리만 무너진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무너진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느냐 그걸 똑바로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설에 지금 이제 미래 전문가거든. 자, 남들이 이제 자 니들 노가다다라고 공격할 때 성수대교 봐라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래 그거 잘 떨어졌어 그래 그럴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자 저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성수교는 정확하게 설계했을 때 그게 한 80년대에 설계를 했는데 성수대교 설계했을 때는 2등교로 설계했거든. DB18로 설계한 거야. 그러니까 성수대교 설계 하중은 DB18에서 32톤에 견디게끔 설계한 거야. 근데 그 나머지 교량들은 그 옆에 있는 옆에 뭐가 있지? 자, 영동대교, 청담대교, 그 밑에는 동호대교, 한강대교. 그 나머지 교량들은 다 1등교였거든. 걔들은 1등교로 설계했고 성수교만 그 당시 DB18로 설계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다른 교량의 큰 43톤이 다 다니게 설계되어 있는데 다른 교량은 43톤이 다녀야 되는데 성수대교는 얘가 안 다녔냐? 다녔어 안 다녔어? 다녔거든. 근데 사실 검문초소가 있긴 있거든, 그지? 그럼 검문초소에서 검문해서 사실은 못 가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 체증에 별 난리 치니까 그걸 못한 거지. 근데 사실은 검문초소가 있어도 하도 얘들이 그럼 언제 통과하느냐? 검문초소에서 보초들이 다 자는 시간, 그때 통과를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설계하중 자체가 DB18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1등 하중이었던 DB14가 통과를 사실 했거든. 하니까 43톤하고 32톤하고 큰 차이가 있거든. 10톤이 한 1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피로로 작용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때쯤 무너지게 돼 있었거든, 얘는. 그래서 무너진 거지 토목인들이 잘못해서 무너진 게 아니었다. 원칙대로 DB18만 다니게 하고 정말 교통체증이 나건 말건 막으면 됐거든. 근데 그렇게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관리를 잘못했다 해서 서울시가 이제 뒤집어 쓴 그것도 있고. 이제 이거 할 때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문제가 된 건 이제 동부지청이었었거든. 동부지청에서 이제 검사님이나 판사님이나 뭘 아시나 교량이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한양대 여기 와가지고 우리도 죄 없이 그냥 검찰청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했냐? 검사 교육. 야, 단순보에서 이거다. 하중이 DB 하중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검사가 이제 결국 이 설계사 시공사 갔다가 누구 잘못이다 이걸 따졌거든. 근데 사실은 성수대교가 왜 저렇게 됐냐면은 이제 이 정치적인 논리거든. 우리가 6.25 때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6.25 때 이제 자 피난 갔잖아. 1.45 때 피난 가는데 서울을 갔다가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다 피난민은 가고 이제 북한이 내리고 탱크가 내리고 하는데 교량을 갖다가 이제 폭발을 해야 되거든. 그래도 쟤들이 못 넘어오지. 아니 그런데 한강철교 저거 아무리 때려도 저게 떨어지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야, 이 교량은 좀 이제 쉽게 떨어지는 교량이라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 교량 구조 타입에 단순보 배운 다음에 갤버보가 있거든. 갤버보는 부정정보인데 중간에다 힌지를 넣어가지고 부정정력 수를 줄여준 거거든. 힌지 조건이 들어가니까 평형 조건이 모멘트 제로라는 조건이 들어가니까 부정정력이 하나씩 더 생겨도 되거든. 그럼 이제 힌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교량이 똑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 타입으로 만든 게 성수대교였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정치인이 예견한 대로 잘 떨어진 거지 사실은.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수대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건설 전문가로서 24하중이 설계로 한 게 아니고 18하중으로 설계했던 것이 24하중이 통과하면서 필요한 누적에 의해서 정확하게 떨어진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이런 하중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런 트러스가 있었을 때 이 하중이 바로 저 하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자 단순보가 있다. 자, 이 하중이 있다. 여러분 이제 구조역학에서 이거 지금 이제 배우고 있을 거고 열심히 하겠지. 사실 이 하중이 뭐야 이게. 얘가 뭐 활하중 아니면은 사하중 둘 중에 하나겠지, 그지? 활하중 아니면 사하중이 되고. 자, 사하중은 뭐 좀 이렇게 하긴 그렇고, 사하중은 그 이제 활하중이기 때문에 저런 하중일 거다. 자, 이거 교량 설계하면서 물론 군중 하중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들어갔을 때를 대해서 사람 하중도 들어가긴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그게 아니고 바로 이제 활하중에서 나온 것들이지 여기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활하중에서 할 때 여기서 이제 반력을 구했단 말이야, 그지? 반력을 여기서 구해줬고, 자, 이와 같이 반력이 나왔고, 이 반력을 구해서 구조물에 생긴 자 전단력과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렸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반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평형방정식으로부터 한 번에 구했다. 그럼 이제 정정 구조물이 되는 거지, 그지? 정정 구조물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얘도 힌지다.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해놔도 부정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조물하고 이거 한 끗 차이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이 교량 이 힌지가 자 2, 3년 지나고 5년 지나서 이거 힌지라는 거는 여기 핀이 들어가서 얘가 롤링이 돼야 되거든, 돌아가야 되거든, 그지? 그런데 이것이 구리스를 안 칠해지고 윤활유를 안 칠해지고 유지 관리 안 해주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 이거 녹슬잖아요, 그지? 얘가 녹슬어서 돌아가지가 않으면은 얘가 바로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럼 생각지도 않은 반력이 얘가 생겨가지고 내력이 생겨버리거든. 그러면은 또 부정정 구조물이 돼서 더 필요 없는 이착력이 생겨서 무너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여기서 자 반력을 구한다. 이 반력이 왜 생겼느냐를 알아야 되거든. 자, 반력이라는 거는 자 그냥 뭐 이런 구조물이 있을 때 여기서 수직 반력, 수평 반력이 생겼는데 이 수직 반력 구할 때 이쪽에 모멘트 제로에서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암기식 교육이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거든, 여러분들은. 반력은 왜 생겼느냐? 반력 말 그대로 반력 반대되는 힘이고 영어로 이제 리액션이고, 그지? 리액션 포스가 생겼단 말이야. 자, 얘가 이제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 포스라는 게 일단 정의를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또 이제 난해해지는 거거든. 여러분이 이제 면접 갔을 때, 여러분들 지금 그 모 건설회사에서 이제 면접하는데 힘이 뭐냐라고 물었거든. 하중이 뭐냐? 자, 여러분 면접을 생각하고 뭐라고 대답할래? 하중? 힘이요. 하중이 뭐야, 하중?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지금 하중이 힘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뭔가 공부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지금. 자, 하중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 되는 힘이라고 해도 되고, 자,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 그걸 갖다가 포스라고 하거든.
자, 여기 구조물이 있는데, 자, 힘이 이렇게 작용했다. 하중이 작용했다. 자, 구조물이 있는데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힘의 제2법칙. 뭐야? 힘의 제2법칙. F는 자, 어떤 구조체 정지 상태에서 구조물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정지 상태에서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지가 움직여야 되거든.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이 역계에서 하중이 작용 G는 자, 날아가야 되거든. 근데 구조물이 날아가면 말이 안 되니까 자, 이거를 지지를 하자. 라고 해서 지가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중이니까 변형을 이렇게 되거든. 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거든. 움직임에 대해서 구속을 시켰거든. 구속. 영어로 restrain. 자, 구속을 시키면은 반드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여기서 리액션 포스가 나오거든. 여기서 발력이 생기는 거거든. 잠깐 여기서도 지가 이렇게 작용했을 때 밑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하니까 수직 발력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거든 지금. 자, 그런데 얘가 힘이 이게 아니고 자, 힘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자고. 힘이 옆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가 자, 수평 불력, 수직 불력을 나눌 수가 있거든. 힘을 나눠 가지고 수평, 수직 불력을 나눴을 때 이 힘은 마찬가지로 얘들이 견뎌줘야 되는데 이 힘에 의해서 얘가 지금 밀려나야 되거든. 얘는 밀려나거든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거든. 근데 얘는 움직여야 되는데 지가 못 움직이거든. 힘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쪽 방향에 반작용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발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발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속이 있지 않으면은 발력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이 있어야만 발력이 생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구조역학에서의 정력학적 구조물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중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활하중도 있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사하중이 있지. 자, 사하중 두 번째. 자, 말 그대로 이제 죽은 하중, 사하중. 자, 여러분들 한자를 배웠지, 여러분들. 그지? 알겠지? 저 정도, 이 정도 한자는 알겠지? 자, 죽은 하중이다. 죽은 하중? 뭐가 죽었지? 자, 죽은 하중 말 그대로 어떤 뭐 자중, 그지? 자중 또는 그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는 하중. 그러니까 그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단순부에 흙을 갖다가 이렇게 써놨다. 흙을 쌓아놨다. 그럼 저게 고정하중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정하중이고 얘가 움직이지 않거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쌓아. 그러니까 박스를 놓고 이렇게 흙을 써놨다면은 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정된 하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하중을 갖다가 사하중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자, 자중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일단 자중은 뭐 재료의 단위 중량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등분파중이 되지. 자, 등분파중은 이제 영어로 자, 이렇게 되지. 자, 강제 단위 중량 얼마? 강제 얼마?
얼마? 자, 단위 부피당 7.85 톤이지. 7.85 톤퍼미터 삼성. 굉장히 뭐 무겁지. 당연히 무겁지. 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 하게 되면 이제 묵은이냐 철근이냐 따라서 묵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틀리지. 단위 중량이. 묵은 콘크리트는 2.35 톤퍼미터 삼성, 철근 콘크리트가 2.5지. 자, 뭐 여기서 쉽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단선보가 있는데 이 보의 단면이 자, 이런 단면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요게 10m다 10m다 라고 봤을 때 자, 10m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몇 미터 될 것 같아 이거죠? 이거 어? 대충 10m쯤 될 거 10m 안 되나? 한 9m? 자, 뭐 그쯤 되겠지 지가. 자, 근데 이 정도 경관을 갖다가 이런 보 하나로 지나갔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1m 두께 콘크리트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런 10m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러놨을 때 얘가 분명히 만약 심각하게 처졌다라고 하면 이거 구조물이 안 되는 거지. 일단 처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처짐이 안 생길 정도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지. 자, 이런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주하중이 뭐야? 이건 사하중이거든. 차중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 자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제 이 요거를 자중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이 자중 WC 콘크리트의 등분포화중 크기 WC는 단위 중량이 이제 2.5 톤퍼미터 삼성 곱하기 면적 A 0.5 곱하기 1이 됐네. 이렇게 되니까 1.25 톤퍼미터라는 등분포화중 크기가 나온 거지.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랬을 때 최대 모멘트 크기는 얼마? 이 Mmax는 8분의 WL 제곱해가지고 여기서 W가 바로 1.25가 들어오는 거지. W가 들어오고 경관이 10m 들어와가지고 이때 최대 모멘트가 이제 결정이 된 거지. 이건 이제 사중에 의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중에서 콘크리트 단면이 주어졌을 때 저와 같이 단면적에다가 콘크리트 단위 중량을 곱해주면은 등분포화중 크기가 나서 자, 여러분 이제 실제 구조물을 지금 취해줘야 되니까 실제 구조물에서 모멘트를 이와 같이 구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는 그렇고 자, 뭐 골재, 세석 이런 것도 모래. 얘들 얼마? 얘들 한 1.8 되나? 1.8? 좀 될 것 같은데. 뭐 자, 이런 식으로 뭐 단위 중량이 주어질 테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요 강제하고 이 콘크리트 정도는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겠지. 석재가
2.6이지 아마. 2.6 헥토미터 3대 거야. 자, 이래서 여러분 이제 사중과 이 환화중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자, 뭐 중요한 건 이거지만은 그 외에도 구조물이 자, 토합을 받고 자, 토질역학 토합 배웠나? 아직 안 나와서? 그러니까 토질역학에서 토합을 계산해야지. 토합, 흙이 누르는 힘, 소일 프레저 또는 얼스 프레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지하철 구조물이 여러분이 타고 온 지하철 박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30m 깊이에 있다. 30m 흙이 누르는 힘 굉장히 크지. 굉장히 크지. 어이? 여기에 누르는 힘이 이거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쪽 옆에는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지금? 왜? 왜 있어 이게? 누르는 힘은 위에서 자중에 의해서 흙이 밑에서 지구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만 누를 거 아니야. 이거는 흙의 자중에 의한 흙의 압력이고 토합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 옆으로는 없거든 지금. 없는데 있다. 당연히 누르겠지. 이게 토합이거든. 그 토합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토질역학에서 뭐 랭킨 토합이다, 테르자키 토합이다, 쿠롬 토합이다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배우게 되거든. 그것이 이 토합을 감마 엣지해가지고 깊이에다가 흙의 단위 중량을 곱해주면 되거든. 여기다가 이제 토합 계수가 들어가거든. 토합 계수가 주동 토합이다, 수동 토합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조 교수가 왜 토합을 하느냐? 구조물이 힘으로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토질역학, 유체역학 왜 배우느냐? 구조물의 하중으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토합은 여러분들 이제 토질역학 시간에서 잘 배울 거야. 뭐 결국 이거거든. 여기서 깊이에 비례하겠지 당연히. 흙의 단위 중량 아까 얘기 1.6, 1.78 들어갈 테고 흙의 종류에 따라서 다 틀려질 거고 얘가. 그지? 얘가 다 틀려. 근데 그건 상수야. 흙의 여러분이 현장 보링 조사하게 되면 흙의 종류는 알 수 있거든. 그지? 흙의 종류에 의해서 얘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합 계수니까 이건 자동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토합 계수도 이제 주동 토합이냐 수동 토합이냐에 따라서 토합 계수가 확 틀려지거든. 그건 거기서 배울 테니까 여기서 빼고. 자, 이제 그걸 배우는 것이 토질역학에서 토합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합이 있겠지, 그지? 수합도 이제 토합하고 거의 같거든. 얘도 이제 이게 물 속에 있다. 이 구조물이 이제 해저 터널이야, 이거 이제 흙이 아니고 해저 터널. 자, 이렇게 놓으면 바다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물 표시고 토목에서. 자, 요거는 흙 표시야. 이거는 세계 공용이야, 이거는. 이거는 물 표시고 아까 땅 속에서는 이거 뭐니? 자, 물이다고 하면은 자기 해저 터널이다. 지가 물이 누르는 힘이 있겠지, 지가. 누르는 게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은 뭐 토합하고 틀리니까 이게 더 크겠지, 그지? 얘들 힘은 당연히 감마 H거든. 그러니까 물의 단위 중량은 1이고 깊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세지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누르는 힘이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나 옆으로 작용하는 힘이나 크기는 같거든. 근데 흙에서는 옆으로 미는 힘이 물과 틀리지, 그지? 그러니까 흙에서는 옆으로 미는 힘이 토합계에서 대충 3분의 1 커봤자 40% 안 넘거든. 그러니까 이 누르는 힘의 30% 정도가 옆으로 민다고 하는 것이 거의 토합이거든. 근데 물은 그게 아니라 30%나 100% 그냥 감마 액체 그대로 작용하게 되지. 이게 수합이거든. 이제 이런 유체역학이나 수리학에서 그걸 배우게 되겠지. 자, 뭐 수합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지진, 뭐 심각하지. 다행히 이제 대한민국은 뭐 일본 같지는 않으니까.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남미 쪽 이 태평양 뛰고 나서 이제 지진대가 있지.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 피해서 있으니까 지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지만은
사실 내부 지구 내부를 알 수가 없거든. 쟤들이 뭐 우리가 판상 이론에 의해서 마그마 위에 지구가 판 형태로 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대만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거쳐간다라고 돼 있지만은 밑에서 지들이 움직이는 걸 인간이 아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그거야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대한민국이 금수강산이라고 할 만큼 안정되게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지진에서 뭐가 문제냐? 지진 계산은 지가 수평력으로 보고서 전달돼서 때리는 거를 보거든. 근데 이런 지진은 괜찮아요. 전번 지진 같이 지가 수직으로 와서 때려버리면 이거는 대책이 없거든. 이거는. 자, 옆으로 와서 때리는 거는 여기서 자 이렇게 힌지로 만들어 놓고 지가 이쪽에서 옆으로 미는 거는 자 지지를 하면 돼요. 옆으로 미는 거는. 자, 지가 우리 바다에다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도 자 파일을 박아놓고 자 고층 건물에 어떻게 해서 다 파일 기초를 했거든, 그지? 파일 기초를 했으니까 옆에서 때려버려도 지가 파일이 다 저항해주면 되지. 근데 야 지진이란 지구 6,350km 그 직경에서 봤을 때 여기서 지가 때리는데 지가 이게 견디나? 그러니까 그대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수직 지진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것이 구조물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진력 같은 거 구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동적 구조 해석에서 배우면 되는 거고. 자,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에 풍력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고 여러분도 지금 이거를 졸업하고 실제 실무에 나갔을 때 지금 이렇게 배운 것까지 정리가 안 됐거든. 물론 이제 얘들이야 배우겠지만은 지진력을 어떻게 구한다 시방서에 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노트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지진력을 어떻게 구한다. 풍력을 어떻게 구한다. 자, 풍력도 바람을 왜 고려해야지 토목에서? 그 얘가 심각해요. 이 풍력이. 말 그대로 이제 뭐 평상시에 문제가 안 되지만은 태풍이지. 자, 태풍이 왔을 때 물론 우리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토목이니까 이 태풍의 풍속이 중요하지. 풍속이 몇 미터 파세크로 오느냐. 보통 어느 정도에 보통. 자, 태풍하게 되면 보통 풍속의 크기. 태풍 보통. 자, 뭐 풍력이 태풍이고 두 번째로 치고 일단 풍력은 요즘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풍력 발전기도 하니까 자, 우리가 여기 난지도 거기도 풍력 발전기 몇 개 있고, 그지? 몇 개 있지. 자, 풍력은 자연히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로 환산하자 신재생 에너지로서 요즘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풍을 갖다가 이용하려면은 연평균 풍속이 최소한도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7m/s 이상 될 때 경제성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7m/s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아직 감이 없잖아, 사실은. 그지? 사실 서울 시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 연평균 풍속이 5가 안 되거든. 바람이 부는 거 평균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아무리 풍력 발전해도 경제성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한다는 데가 어디야? 강원도 저쪽 뭐 그런 데라든가 해안가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래도 뭐 풍속이 나와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태풍에 대해서는 뭐 태풍의 크기에 따라서 뭐 20에서 한 4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자, 어떨 때 뭐 센 놈 보면 45m/s다. 굉장히 큰 놈이지, 그런 것들은. 자,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 풍력은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자, 이게 뭐냐면은 바람이니까 바람의 밀도가 들어와야 돼요. 0.125인가 그럴 거야. 바람의 밀도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얘기한 V, 풍속이 들어와줘야 되거든. 풍속이 들어와주고 이거 학력계에서 거스트계에서 그런 것들 이게 계수들이고 상수들이야. 그 A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성수대교가 있다 치자고. 자, 이름을 갖다가 자, 아까 얘기한 이런 교량이다 성수 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하로교라고 그러지. 하로. 상로 하로. 밑에로 통과한다 하로, 위로 통과한다 상로. 하로교 상로교.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자 뭐 기차 중이 됐건 어떤 저 화라 중이 이와 같이 해서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이러한 건 수직 하중이고 수직 하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력을 구했고 반력을 구해 가지고 모멘트를 구하고 해서 부재를 결정했거든. 그지? 이거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제 풍력은 뭐 풍력은 자, 이렇게 나와서 얘가 다 지지했는데 풍력은 얘가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불어온단 말이야. 수평 하중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지금은 투 디멘전으로서 평면에서 해석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풍력이 들어온다. 풍력이 이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 이쪽에서 들어오는 건 이쪽 평면상에서 얘들이 견뎌주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물 자체가 저항이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 작은 힘만 밀어도 얘가 전도가 될 수가 있거든, 그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자, 이럴 때 바로 이 풍력을 여기에서 계산해 가지고 A가 바로 이 투영 면적이 되거든. 이 면적을 갖다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등분파중으로, 등분포하중으로서 집중하중이 아니라 등분파중으로 옆 수평하중으로 3차원적인 바람이 근데 또 얘가 이렇게만 불어주면 쉬워요. 그런데 어쩌다가 회오리 바람이 들어온다. 미국에서 요새 그 유명한 멋있는 토네이도가 분다.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걸? 토네이도가 아니 불 수가 있잖아. 토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자연과 싸우는 전사들이거든. 자, 토네이도도 지가 어쩌다 바람이 위로 불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도 토네이도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구조물에서 미국처럼 미국은 진짜 자주 오잖아. 토네이도 뭐 여러분 보다시피 집이 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 하중이 만약 토네이도가 여기서 불어졌겠다. 이 지점이 뭐야? 중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더라도 위로 가는 건 저항이 하나도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우리 건설이기 때문에 건설은 자연과 싸우는 자연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는 그러한 이론과 역학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걸 공부하는 것이 토목공학이다, 건설공학이다 그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도 잘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막걸리야. 네 박스를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네 박스면 충분하겠지. 설마. 태풍, 풍력. 이제 왜 벌써 아이고 소리가 나와? 4시 반? 아, 이거 계속 조금만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6, 7. 자, 여러분들 아까 하중을 갖다가 자,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을 갖다가 하중이라고 정의했거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갖다 자, 이런 트러스가 있고 자, 이런 트러스가 있고 이런 보가 있어. 얘만 하중이다. 얘만 하중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등분파중이 있다. 이것만 하중이 아니라 변형을 주는 원인이 되는 건 다 하중이거든. 그걸 구조에서는 해석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 트러스가 있는데 이런 보가 있는데 자, 아침에 오늘 약 영하 2도지 아마. 자, 마이너스 2도예요. 이쪽이.
자, 2도인데 지금 낮에는 지금 영상 한 12도 되거든. 자, 온도차가 지금 14도라는 온도차가 났거든. 이건 무슨 얘기야? 구조물 전체가 14도에 의해서 늘어나 줄어들어. 아침에 비교해서는 얘가 늘어날 것이고 내일 아침도 춥다며. 그럼 이게 다시 또 수축하는 거지. 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것도 하중이거든. 그러니까 환경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 그걸 다 여러분이 하중으로 치환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저전 변형이 생기면은 변형에다가 탄성계수 곱해주면 응력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응력이 나오면 응력에 대해서 여러분 재료를 선정할 수 있고 안정을 검토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마음을 좀 크게 갖고 이런 집중하중이나 사하중, 활하중만이 아니라 변형을 주는 모든 원인은 다 하중이야. 그래서 그 하중을 갖다 구해내야 되거든. 근데 시방서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도를 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졌는데 이것만 할 때 이렇게 할 때 14도인데 최대 20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라 그 얘기거든. 자, 이럴 때는 팽창 수축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구조물이 있는데 교량이다 라고 하는데 여름에 여기 굉장히 뜨겁네. 얘 20도야 지금. 밑에는 좀 시원하거든. 여기는 시원하지 10도야. 자, 이렇게 되면은 지가 어떻게 휘느냐? 바로 이와 같이 휜단 말이야. 이와 같이 휘니까 온도 저 영향이 뭐냐면은 저 온도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이런 모멘트 역할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 온도 영향을 모멘트 하중으로 대치를 할 수가 있거든. 그걸 이제 유한요소법에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계속 공부하게 되면 그걸 배울 수가 있거든. 자, 그러니까 온도 하중은 시방서상에서 이와 같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구조물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하중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뭐 교량이 됐건 어떤 구조물에 콘크리트가 됐건 강구조는 더 심각하지. 열팽창 계수가 조금 더 심각하니까. 자, 온도 하중 그렇고 그다음에 뭐 건조 수축이다. 뭐 수축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도 이제 변형이 되는 거지.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실 바닥에다가 잘 들어봐. 강의실 바닥에다 콘크리트 요렇게 쳤어요, 지금. 자, 콘크리트 요렇게 쳤어, 지금. 강의실 바닥에다 그대로 쳤어, 지금. 이 상태에서. 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죠? 콘크리트는 특성에 의해서 건조 수축을 하거든. 왜? 물이 들어갔으니까 물은 증발하고 지들이 수축을 하게 돼 있지. 그 수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닥 내가 강의실이라고 그랬거든. 강의실 바닥은 좀 미끌미끌 하거든. 근데 얘가 좀 수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발력이 생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미끌미끌하니까 지가 지금 수축을 하는데 이 수축하려는 변형에 대해서 저항하는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힘이 안 생기거든. 발력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 기초 앙카를 박아놨다. 앙카를 바꿔놓고 그리고 콘크리트 이렇게 쳤다. 자, 앙카를 박아놨다는 이 구조물하고 이 콘크리트 친나가 밑에 구조물하고 일체를 시키기 위해서 앙카를 박았거든. 자, 지금 얘가 콘크리트 쳤는데 얘는 수축해야 되거든. 수축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리액션 포스가 작용하니까 여기서는 응력이 생겨버리는 거지. 이런 것도 하중이다. 건조 수축이지만 하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하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미국에서는 이제 ACI라는 그 시방서가 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시방서가 ACI 시방서,
아메리칸 콘크리트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이 시방서를 제일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설계 기준은 이 기준에 돼 있고, 뭐 불행하게도 뭐 전세 불행하게다고 표현할 건 없지만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콘크리트 시방서도 또 뭐 설계 기준, 자,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얘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 자,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 아까도 봤다시피 구조물별로, 자, 도로교, 뭐 철도교, 뭐 항만, 이런 시방서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시방서에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건 모든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자, 하중을 지금 얘기한 것들 어떻게 구해라, 그런 방법을 다 설명해 놨거든. 자, 독일은 딘을 쓰고, 독일 딘, 프랑스는 자, NF, 일본 지스, 영국은 이제 BS 또는 CP, CP 이런 것들 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서도 내년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건설 현장이 지금은 프렌트밖에 없거든, 그제? 프렌트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건 해외 현장에 여러분도 갈 확률이 많은데, 해외 현장 갔을 때 감독이 누구냐 하거든. 감독 기관이 그 설계서가 어느 거로 했느냐거든. ACI를 할 수도 있고, 그 설계하는 회사가 여기서 어느 놈이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거로 설계해야 되고, 어떨 때는 영국 것도 많거든. 영국으로 이 BS 시방서 설계해야 되고, 다 틀리거든. 개수 같은 게 다 조금씩 다 틀리거든, 얘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서 이 시방서를 다 따라야 된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오늘 공부한 하중에 있어서도 뭐 화라중은 자 최소한도 ACI에서 화라중 얘를 어떻게 표시하나, 요거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건 일반적인 거니까. 한국은 아까 말도 안 되는 DB 하중이라고 했지만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비밀로 하자고, 숙제로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라고.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중이 작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중을, 자, 얘가 구조물에 작용하거든. 자, 이 구조물이 이제 R식 구조물이 됐고, 일단은 이제 R식 구조물이니까 얘는 자, 콘크리트하고 철근의 조합이고, 이 조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는 뭐 알다시피 이제 자, 시멘트, 물모래, 자갈을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를 하는 거지. 자, 이걸 처음에 이제 혼합을 하겠지, 지가. 자, 혼합을 하고. 건설 콘크리트 시간에 콘크리트 비벼봤지? 안 해본 사람. 콘크리트 안 비벼본 사람. 안 비벼봤으면 건설공학과 자격이 없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자, 혼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양생이고, 양생 기간을 거치지, 그지? 우리가 영어로는 큐어링이라고 하는 양생을 거치고. 자, 양생할 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온도 조절이거든. 왜? 콘크리트는 알다시피 시멘트가 물과 합치게 되면 수화 반응을 하잖아, 그지? 수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중 양생을 하고, 그 수중 양생은 최소한도 일정 주기별로 물을 뿌려주거나 또는 스포, 물적신 천호를 덮어주거나 또는 물속에 집어넣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하는 게 수중 양생이거든, 그지?
원래 수중 양생은 우리가 20도 물의 온도에서 28일 동안 갖다 콘크리트 집어 넣어 놓는 게 수중 양생이거든. 근데 온도가 조절하니까 온도 조절 특수하게 해가지고 양생 조건을 빨리 해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증기 양생도 있고, 자 전기 양생도 있고, 고온 고압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자 이런 것들이 다 양생에 들어가는 거지. 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가 28일에 굳는 경화 과정을 갖다가 더 빠른 기간을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얘기지. 자, 지금 시간상 얘들을 어떻게 하냐를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 근데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거든. 여러분 현장에 가게 되면 당연히 하거든. 자, 양생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응결을 하지, 지가. 이제 세팅이라고 영어로는 자, 세팅을 하게 되고, 이제 굳기 시작해서 응결을 거쳐서 경화. 자, 영어로 하드닝이라고 그러지. 자, 경화하게 되면은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지금 보다시피 이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의 대부분은 뭐냐? 대부분은 지금 보다시피 자갈이거든. 모래자갈 다 합쳐서 뭐 골재들이지. 그러니까 골재가 콘크리트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성질을 지배하는 거는 얘들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죠. 70%가 얘들이니까. 그럼 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거 중요시해야 돼. 잘 봐, 잘 봐. 콘크리트의 성질을 지배하는 건 70%를 차지하는 골재인데 얘들은 시멘트 풀, 시멘트 페이스트로서 얘들을 바인딩 해주는 역할만 하거든.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되겠다. 콘크리트의 성질을 지배하는 건 70%를 차지하는 골재들인데 시멘트의 역할은 물과 합쳐져서 수화 생성물 돼서 시멘트 페이스트가 돼가지고 모래자갈을 묶어주는, 바인딩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시멘트거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뵀다시피 시멘트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콘크리트를 새로운 신개념의 콘크리트를 하자, 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하자, 그린 콘크리트를 개발하자라고 한다면은 뭘 개발해야 돼?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요걸 얘는 골재를 묶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집어넣었다. 안 될 거 없잖아. 안 될 거 없다는 얘기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될 거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얘기로 하자면 얘 대신에 플라스틱을 넣어도 되지. 플라스틱을 녹인 상태, 용융 상태에서 플라스틱을 집어넣어서 그게 실제로 플라스틱 콘크리트거든. 그럼 플라스틱 콘크리트로서 플라스틱은 여러분 알죠. 연성이 큰데 골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강성이 크겠지. 그것이 플라스틱 콘크리트. 그게 왜 성립하느냐? 얘가 바인더 역할을 뺏기 못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성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플라스틱 콘크리트는 실제로 되느냐?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폴리머 콘크리트가 되거든. 자, 폴리머 콘크리트는 이제 폴리머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거지. 자,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거고, 자, 고분자 화합물을 말 그대로 폴리머 콘크리트에서는 얘들이 골재, 모래자갈이 있고, 이거를 자, 폴리머 에폭시라든가 PVC라든가 레진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얘들을 묶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이것이 폴리머 콘크리트가 되거든. 근데 이거의 이제 장점이 뭐냐? 이건 말 그대로 플라스틱이니까 실제 이거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나면은 무척 아름답지. 무척 아름답지. 당연히 왜? 플라스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만 폴리머 콘크리트를 여러분 집에서
그 싱크대 또는 그 뭐라 그래 그저 요새 그 뜨거운 거 놓는데 인조 대리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조 대리석이 다 이거라고 보면 되거든. 그것이 폴리머 콘크리트 다 일종이거든. 그거를 반질반질하게 해놓으면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폴리머니까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폴리머 콘크리트로 교량을 했다. 정말 아름다운 교량, 색깔로 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점이 조금 너무 이제 무채색의 단조로움이거든, 그지? 그거를 아름다운 색채로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쉽게 하거든. 콘크리트 비빌 때 물론 염료 넣게 되면은 색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 벽돌 같은 거 빨간 벽돌, 파란 벽돌 있잖아요. 되긴 되는데 원래 색깔이 시멘트가 탁한 놈에다가 얘를 넣어서 예쁜 색깔이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 근데 이제 플라스틱은 그게 아니라 원하는 색깔 그대로 나올 수가 있거든. 이런 건 이제 폴리머 콘크리트고.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라고 있거든. 자,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시멘트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거를 비빌 때 배합할 때 폴리머를 일부를 집어넣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콘크리트에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건 콘크리트는 결함이 있거든. 결함이 자 균열이 생기거든. 그리고 이제 건조 수축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결함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결함이 주 문제가 뭐냐면은 공극이거든. 그러니까 시멘트 안에 모세관 공극이 자동적으로 있지. 공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냥. 이 모세관 공극이라든가 겔 공극이라든가 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여러분들이 자 이제 압축 강도 시험을 해서 누르면 지가 깨지겠지. 깨지기 시작한 게 내부의 공극으로부터 균열이 전파되거든. 그래서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극이 만약에 싹 없앴다. 그럼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극을 어떻게 채웠느냐가 고강도 콘크리트의 핵심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공극을 갖다가 만약에 폴리머를 배합할 때 넣어주게 되면은 폴리머가 공극을 찾아서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비빌 때 일정량의 폴리머를 이제 섞어줘서 하는 게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가 되는 거야. 또 하나는 이제 폴리머 합침이 있거든. 자, 이 폴리머 합침은 뭐냐면은 이 프리캐스트 제품. 자, 콘크리트에서 프리캐스트니까 말 그대로 캐스트 주형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는 제품을 갖다 프리캐스트 제품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프리캐스트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벽돌도 좋고, 뭐 벽돌도 찍어내니까, 뭐 벽돌도 좋고, 뭐 우리가 이제 바닷가 구조물에 PPT 같은 거, 이 테트라포드 같은 거라든가, 또는 우리가 차량이 떨어지지 말라고 도로의 연석 같은 거라든가, 자, 뭐 이런 프리캐스트 제품이 일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큰 통에다 집어넣고, 열다가 이제 폴리머를 채우지. 폴리머를 채워놓고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폴리머가 끈적끈적하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활동하게 되거든. 활동해서 구조물의 벽돌 같은 데 PPT에 있는 공극을 찾아 들어가거든. 그 찾아 들어가니까 공극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강도가 더 증가가 되겠지. 그런 거를 폴리머 함층 콘크리트라고 하거든.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한 10년 전쯤에 영월역 들어가는데 거기 무슨 동가인가가 뭔가 있지. 거기에 이제 교량을 설치해 놨거든. 철도 교량이 딱 가고 있어요. 철도 교에 이제 이와 같이 교각이 딱 있고, 교각이 한 34개 정도 됐었어요. 교각이 34개가 있는데, 이 철도 교량을 다 건설해 놓고, 우리 이제 토목구조물은 건설구조물은 다 공공구조물이니까 준공 검사를 해야 되거든. 준공 검사를 했는데, 이걸 갖다 강도를 재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강도 잴 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코어를 또 와가지고 강도를 재야 되고 직접 압축 강도를 재야 되거든. 근데 이제 구조물을 갖다 코어를 뜨게 되면 새 구조물에 손상이 가니까 그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시미댐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강도를 재거든. 콘크리트 강도를 쟀는데 지금 콘크리트 강도가 210 정도에서 뭐 180 정도밖에 안 나온 거야. 사실 이 정도 강도는 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건설하는 사람들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270, 300 근처는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뭐 공병들은 알다시피 밑에 버린 콘크리트 정도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야 철도교 영월 들어가는 입구에 야 이거 해놓고 이제 자 준공을 하다 대통령에서 테이프 끊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웬걸 강도가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자, 공공구조물이기 때문에 설계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 만약에 설계 도면에 이 교각은 강도가 이거를 썼다라고 하면은 설계 잘못 아니지, 그지? 왜?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럴 리는 절대 없거든. 이런 콘크리트는 안 쓰거든. 우리가 일반적. 아까 270은 적어도 써줘야 되고 300 근처는 쓰는 게 일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공 잘못이 거의 될 확률이 있거든. 그랬더니 이제 이걸 이제 모 대학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이제 이거 자문하시면서 자 강도가 안 나왔으니까 이거를 자 이 스틸 프레임으로 짜서 다 두르고 지금 얘기한 예에 의해서 보강을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 스틸 프레임을 짜놓고 폴리머를 집어넣고 지가 만약에 공국을 찾아 들어간다면은 강도는 늘어나겠지.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사실 이 폴리머 함축 콘크리트는 작은 사이즈의 건설 뭐 제품에 대해서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 집어넣고 하는 거지 이와 같이 대형 사이즈 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 이게 뭐 이게 이 교각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강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 교각이 때 보강 방법이 사실 별로 없거든 이거는. 그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다시 또 이제 한양대로 넘어왔지. 그 한양대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실제 우리 구조물 할 때는 안전계수가 충분히 있거든. 안전계수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와도 된다. 왜 구조계산 이제 여러분 이제 다 다음 주 정도에 배우거든. 안전율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괜히 딴짓 해가지고 더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지만은 된다라고 해서 넘어갔거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자 여러분들이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국토해양부 원주청 관할이거든. 그 영월이니까 원주청에서 일단 감사를 해요. 그거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이제 국토해양부 본부 감사를 또 넘어가야 되거든. 그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세요? 감사원 감사를 봐. 여러분 감사원에 지금 감사원에 여러분 선배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래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원에 타학교 출신들이 많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해석 설계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 이왕이면은 오른팔이라고 도와줄 수가 조금이라도 가능하면은 큰 문제가 되면 도와주려고 하지만 타학교 출신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쳐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60명이 골고루 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무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원의 모 국장님 같은 경우는 7급 공무원 하시다가 7급 공무원 들어가셨지. 7급 공무원 들어가셔서 이제 감사원의 국장까지 올라가서 뭐 제일 유명한 그 국장님이 되셨지.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토목은 건설은 넓게 취직을 해줘야 되거든. 지금 뭐 하다가 글로 들어가는 거지? 폴리머 콘크리트 하다가 괜히 글로 갔네. 자,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강도가 중요하고, 강도는 이제 물론 압축 강도. 자, 압축 강도지. 이제 콘크리트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일단 공시체를 압축 강도를 측정하려면은 자, 이게 15cm, 30cm. 이와 같이 원형 공시체를 만들지,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높이와 폭의 비가 1대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5cm, 30cm가 표준 공시체가 되지, 그지? 자, 공시체를 어떻게 만드냐, 몇 번 다져서 몇 번 다짐봉을 해라. 그런 거 기사 시험에 단골 문제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하고. 1대2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이게 10cm에 20cm 해도 되긴 되거든. 물론 이제 사이즈 이펙트에 의해서 크기에 의해서 강도에 조금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거 조절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높이와 폭과 비가 1대2가 돼서 공시체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각주형 공시체를 만들어서 좌우지가 압축 강도 시험기에 넣고 눌러서 깨기만 하면 되거든. 자, 이것이 압축 강도가 되고, 압축 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FCK 해가지고 FCK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F28 표준 양생 28일 후에 콘크리트 강도를 F28 해서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라고 하는 거지. 자, 설계 기준 강도는 28일 양생했을 때 콘크리트 강도로서 우리가 FCK 또는 F28로 하는 거로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쓰는 게 270, 뭐 300, 320, 350, 370, 400, 420, 450, 뭐 이 정도 쓰거든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보다시피 일반적으로 420 정도 될 때, 이거 미국 기준에서 420 이상일 때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거든. 미국에서. 자, 고강도 콘크리트는 미국 기준으로 420kg/cm 이상 될 때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고, 일본 기준에서는 360으로 돼 있거든. 자, 일본에서는 360 정도. 그 설계 기준 강도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360 정도 되면은 굉장히 고강도가 되는 거야, 사실은. 사실은 요즘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봤을 때, 뭐 360에서 400 정도만 넘어가면은 고강도라고 일반적으로 하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왜 안 하느냐, 한국에서는 아마도 시방서상에 옛날 거지만 270으로 돼 있을 거야. 270 이상이 고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뭐 사회에서 그걸 고강도로 하지 않거든. 사회에서는 적어도 360 정도 넘어갈 때 고강도 콘크리트를 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가다. 어떻게 하면 고강도 콘크리트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고강도 콘크리트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안에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극이 있거든. 자, 시멘트는 입자 크기가 얼마야? 시멘트 입자. 시멘트 입자 크기. 상식적으로 이제 건설이니까 노가다에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니까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건설인이 되는 거거든. 시멘트 입자는 일반적으로 한 30 마이크로 정도거든. 30 마이크로 정도. 자, 이 공극이 있는데 결론은 이것들을 공극을 갖다가 만약에 양생하면서 고온 고압 양생을 고온으로 눌러주면서 고압을 확 가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공극이 없어질 거 아니야. 당연히 줄어들거든. 그러면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자 실리카 흄이라든가 보로슬래그라든가 또는 프라이애시라든가 자, 이런 혼화제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수화물이 조금 더 충진되면서 고강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고강도 콘크리트를 여러분들이 자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올림픽대교다. 올림픽대교 콘크리트 강도가 저게 설계 기준 강도가 400이었거든. 고강도 콘크리트 지점은. 자, 그럼 400하고 뭐 이런 200, 300짜리하고는 뭐 얘기가 틀려지는 거지, 그지? 자, 그럼 그런 고강도 콘크리트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가줬고 감수제가 들어가서 물의 양을 최소로 해줬고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 가서 시험을 대비했을 때 이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방법을 기술해라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왜?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하더라도 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이건 압축 강도로서 파괴 강도가 되는 거고. 자, 우리 철근 같은 경우 자, 강제의 항복 강도 FY라 하지. 자, 우리가 파괴. 자, 철근이라는 놈은 강제라는 놈은 콘크리트는 누르면은 압축하면서 어떻게 되면 팍 쏘면 팍 깨지지, 그지? 자, 이건 취성 파괴지. 취성 파괴라 하지. 브리틀 페일러가 일어나고 취성 파괴. 철근 강제는 연성 파괴. 덕타일 페일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확 깨지는 게 아니고 지가 가다가 이게 늘어나 버리지. 늘어나는 덕타일 하는 파괴를 하지. 이 철근에 있어서 이 FY 항복 강도가 얼마냐? 대충 해서 3,000에서 약 4,000 kg per cm 제곱이거든. 지금 보다시피 강제의 경우에 철근의 항복 강도가 압축이건 인자이건 받을 수 있는 게 콘크리트의 10배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 일반적으로. 자, 그럼 강제가 이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고강도로 하게 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물론 시방서상에는 이 정도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지금 자 버즈 두바이 저쪽 아랍에미레이트에 버즈 두바이가 몇 층? 몇 층이지 그게? 응? 몇 층이야? 그럼 몇 미터야 그거? 몇 미터? 아,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트를 하더라도 여자친구한테 그 정도는 얘기해 줘야지 마. 응? 버즈 두바이 820m 근처. 자, 820m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기초라든가 1층의 콘크리트의 기둥이라든가 이 자중이 다 누를 텐데 이 설계 기준 강도가 뭐 200이다 300이다 받을 수가 없지. 얘들은 최소한도 1000에서 2000 사이에 들어와 줘야 되거든. 잠실로 때 지금 준비하지. 걔들이 123층에 약 540m지 쟤들도. 뭐 굉장한 거거든. 540m 여러분들이 지금 500m 한번 뛰어보라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밑에 압축 강도 굉장히 커야 되거든.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 연구실에서 해본 거로는 한 5천까지 내봤거든. 우리 연구실에서 내본 게 콘크리트 강도를 5천까지 내봤고, 물론 이제 나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했었고, 5,000kg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한번 만을 해봤다. 자, 만 정도면은 얘 지금 3배거든. 강제보다 3배 되는 콘크리트다. 불가능하지 않거든.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걸 했다. 그럼 내가 이제 우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 공학 박사학위를 주거든. 우리 연구회 전에 박사 한 놈한테 자, 이거 하면 너 박사 줄게 하고 해봤거든. 그랬더니 이제 그놈이 이제 요거하고서 석사만 하고 도망갔지. 못해가지고. 근데 되거든, 사실은. 만까지는 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건설 공부하는 거고, 건설 공부하면서 소재도 이런 걸 알아야 돼. 해석도 해야 되거든. 근데 공부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가외로 나는 이런 거 연구해서 이런 걸 해봤다라고 했을 때, 이런 취직을 하러 가고 누구랑 얘기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특화시켰잖아. 여러분을 브랜드 시켰거든. 그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 공부하라 이거지. 가외로. 고시할 친구는 고시하고, 지금 신입반 고시반은 뽑잖아 지금. 고시할 친구들은 무조건 고시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하라고. 자, 저것도 재미난 거거든. 방법론도 다 알려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려줄 테니까. 자, 이 고강도 콘크리트가 아주 매력 있는 분야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가장 큰 단점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복합재로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든. 자, 콘크리트 인장이 약해서 철근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만약에 재료가 고강도가 됐다. 콘크리트가 2,000, 3,000, 4,000 된다. 철근이 필요할까 없을까 이게? 철근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 그게 가능할까 안 할까? 그러면 이번 주 숙제는 데이트 코스로 선유도 공원에 그 선유교 불 있지? 그거 가서 한번 잘 생각해. 그게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간 철근 콘크리트 규량이거든. 그거 강도가 2,000이었거든. 그럼 쟤는 왜 철근을 안 넣어도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라고, 그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게 공부라니까. 이거 공부 아니거든. 이거 공부 아니거든, 이거. 자, 선유교가, 자, 데이트하면서 좀 가서 아는 척도 하고, 이게 단순교다 뭐다 헛소리도 하고. 자, 선유교는 분명히 콘크리트 강도가 2,000짜리 썼고, 묵은 콘크리트야. 그러니까 쟤는 왜, 원리는 간단하거든. 인장 측의 부재를 하나도 안 났거든. 콘크리트 인장이 문제인데 인장이 안 생기게끔 부재 배치를 해버렸거든. 그 당연히 이제 아치 형태를 띄었고 인장이 안 생기게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조물에 철근은 안 들어가고서 할 수 있다. 이거는 획기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고강도와 부재 배치에서 가능하다니까 한번 선유교 나가서 정말 그럴까? 근데 선유교 선유도 공원 가보면은 가본 사람. 그 데이트 코스 정말 괜찮거든. 근데 제비 같은 사람만 손드네. 자, 우리가 그럼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이 콘크리트에 인장 강도가 문제가 된다니까. 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만 개선을 해도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연구가 된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흑벽돌을 갖다 진짜 흑벽돌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자 집을 짰거든. 자, 흑벽돌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뭘 집어넣었어? 흑벽돌 할 때 뭘 집어넣었을 그 안에다가? 지푸라기, 그지? 그 지푸라기를 왜 넣었어, 우리 선조들이? 응? 잘 생각해 보라고. 이것도 키포인트거든.
자, 흙벽돌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 없이 하게 되면은, 자, 흙과 물을 집어넣고 틀에 넣고 한 다음에 좀 굳으면 틀을 떼냈단 말이야지. 그럼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흙하고 물이 합쳐서 새로운 수화 반응한 게 아니고 흙을 물이 뭉쳐놓은 거에 불과하거든, 그지? 뭉쳐놨는데 마르니까 물이 긁어서 이제 메주같이, 자, 이와 같이 균열이 났거든, 그지? 날 수밖에 없지, 지가. 어떤 때 심각하게 막 이렇게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깨지기도 하지, 그지? 이러니까 이 안에다가 지푸라기 넣어놨더니 지푸라기가 균열이 발생할 때 지푸라기 원래 지가 저항을 해주네. 그 지푸라기를 많이 넣으니까 이런 균열들을 막을 수가 있었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에 인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자, 섬유 보강 콘크리트라는 게 나왔거든. 자, 파이버 리인포스 콘크리트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실제적으로 많이 쓰거든.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자, 파이버는 이제 여러분 몸에 좋은 섬유. 자, 섬유질이 몸에 좋지. 당연히 섬유지, 그지? 섬유의 종류에는 자, 섬유의 종류에는 자, 스틸 파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 섬유, 그래스 파이버. 테니스 치는 사람들, 테니스 라켓 만드는 게 다 이런 거지. 그래스 파이버라든가, 그 다음에 탄소 섬유, 카본. 뭐 쭉 이런 것들이 쫙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뭐라 그래, 그 스테플러, 헛집게스라고 하는 거. 그 알이 지금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이렇게 생겨서 박아서 들어가면 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이 헛집게스, 헛집게스 맞는 거야? 자, 보자. 얘를 다 띄워가지고 콘크리트 비빌 때 이걸 집어넣었다. 어떨 것 같아? 만약 믹싱만 된다면은 이 역할 충분히 하거든. 왜? 얘는 이제 스틸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푸라기가 틀리지, 그지? 그러니까 이 강제를 가지고 그냥 쉽게 헛집게스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걸 콘크리트 빌 때 넣거든. 그게 스틸 파이버 리인포스 콘크리트에서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라고 하거든. 그걸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다. 실제 얘가 들어가서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 잘 생각해 보면. 단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제 콘크리트는 믹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레미콘 같은 데서 돌아갈 때 아무리 얘가 있으니까 그 돌아가는 것도 저항을 하거든, 그지? 그런 것만 조심해 주면 되거든. 자, 이제 스틸러 강제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뭐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게 되면 형태가 이런 것도 있고 뭐 원형 형태로 뭐 여러 가지도 있거든. 자, 들어가게 되면 되는 거니까. 또는 이제 이거는 유리섬유 보강 콘크리트, 이거는 이제 탄소섬유 보강 콘크리트라고 하거든. 자, 약자로 SFRC, GFRC, CFRC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강섬유 보강, 스틸 파이버, 그래스 파이버, 카본 파이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 외에도.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사람들이 처음에 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특허냈거든. 특허내 놓으면은 이거 쓸 때 로열티를 내야지. 그럼 여러분 로열티 받으면 되거든. 자, 그 여러분들이 자 이거 말고 다른 재료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럼 특허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섬유 보강 콘크리트도 콘크리트 쪽에서 이제 쓰는데, 아까 그 폴리머 콘크리트 할 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자, 폴리머 콘크리트 장점은 우선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 고강도. 강도가 높고,
색채가 아름답고 굉장히 좋거든. 그런 것까지 다 좋은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일 것 같아? 폴리머 콘크리트 문제. 응? 뭐가 문제야? 폴리머. 어? 이게 고분자 화합물이니까 첫 번째는 비싸다. 고분자니까 비싸다. 이게 첫 번째 큰 단점. 자, 두 번째는 플라스틱이니까 폴리머니까 화재에 되게 취약하다. 자, 폴리머 콘크리트 교량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같은 날 술 한잔 기분 좋게 먹고 야 어깨 동무 으차으차다 교량 밑에 가서 담배 피우면서 성냥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지가 녹아야 되거든. 이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문제점이지.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엌 같은 데서 인조 대리석 했을 때 얘가 화재에 견디거든. 특별한 처리를 해줬지, 그지? 그거 갖다가 우리 연구실에서 전에 박사 논문 나올 때 박사 하나 이제 졸업하면서 그 친구가 한 게 이제 이 폴리머 콘크리트에서 나노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소방수 입는 옷 내염 처리가 됐죠. 내화 처리가 됐잖아, 그지? 그 기술을 갖다 콘크리트에다 집어넣거든. 우리가 몬모릴라이트라는 나노 소재를 갖다가 짧게 펴가지고 그걸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콘크리트에 분산을 시켜버렸거든. 그랬더니 그 폴리머 콘크리트의 내화 성능이 확 개선이 됐거든. 그거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썼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사 논문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남이 하지 않은 거 조금만 연구하면 박사가 쉽게 되거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박사의 도전들 하라고. 자, 혹시 지금까지 한 거 질문? 좀 설명이 부진하다.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다. 제가 숙제를 첫 주 숙제 낸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내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해서 노트에 끼우는 형식으로 해서 노트체 제출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틀림없는 건 노트 잘 되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한 건 사실이거든. 자, 그거 보면 다 아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노트를 이제 받으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이니까 노트 받지 말고 중간고사 때 노트 검사 한번 할 거니까. 자, 숙제는 다음에, 그러니까 노트 중간고사 때 그렇게 하는 걸 하자.